이번에 서준이 결혼 안 되잖냐. 친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래도 보탬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네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꼴랑 200만 원 주라고 그러더라. 우리 장손인데 말이야. 그래서 네가 한 돈 1,000만 원만 빌려줘라. 1,000만 원이요? 그래. 나중에 천천히 갚으마.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당장 빌려드려요? 뭐가 커. 여태 직장 다니는 애가 그만한 여윳돈도 없어. 그래 놓고는 맨날 바쁘다고 지랄이야. 정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면 되잖냐. 아니면 내가 이 나이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하리. 그렇게 큰 돈은 못 드려요. 손주 결혼 자금 보태시는 건 좋지만 형편껏 하세요. 뭐야? 이 기집애는 진짜 말 한마디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뭐 있어? 지 조카한테 가는 돈인데 그게 아깝니? 엄마는 제 딸 결혼할 때 뭘 해주셨는데요. 걔랑 장손인 서준이랑 같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7세 신효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엄마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에게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들은 의아해하겠지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친정엄마였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어쩜 그렇게도 괴롭게 했는지 꼭 때리고 굶겨야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신 씨에게 모질었습니다. 아들네 5분 거리에 살며 알뜰살뜰 살피며 정작 자식의 희생이 필요할 땐 늘 신 씨를 찾았습니다. 딸이라 편해서 그런다는 말로 포장했죠. 한때는 정말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자식이 생겨보니 많은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 다정하지 않았던 신 씨의 시어머니보다도 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바로 친정엄마였습니다. 남들은 친정엄마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눈물이 난다는데 신 씨는 그 이름이 가장 가슴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이 될 때까지 친정엄마 뒤치다꺼리를 하고 살았으면 됐습니다. 적어도 친정엄마가 날 키워준 것보다 오래 부양했으니 친정엄마의 저주처럼 지옥에 갈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신 씨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을 했던 때가 대학에 갈 때였습니다. 대학은 뭐하러 가냐고 등록금을 주지 않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죠. 당시에 형편이 어렵지도 않았는데 그렇게나 반대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계셔서 대학은 들어갔지만 그날의 일이 내내 가슴에 돌처럼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반항을 하게 되기까지 어린 시절은 내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별난 아들 사랑, 그리고 딸을 냉대하면서도 늘 부려먹으며 희생을 강요하는 어머니를 떠올리면 지금도 때때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 씨는 일찍이 독립을 해서 살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 씨의 시어머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을 뜻하진 않았죠. 잘해주는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며느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서운하게 만드는 때도 있었습니다. 적당한 시집살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혹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에 며느리가 미워질 때가 있구나 싶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보다도 가혹한 것이 친정엄마였죠. 이사를 가신다고요? 그래. 그 바로 옆에 아파트야. 아버지도 괜찮으시대요? 괜찮긴. 난리법석을 떨었지. 그런데 어쩌냐? 애 둘을 그렇게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내가 가까이 가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엄마가 돼가지고.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친정엄마의 말에 이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가 좋아하겠네요.
한시름 났다고 그러더라. 너도 알잖냐? 네 오빠가 생각이 오죽 깊어? 애미가 있는데도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안쓰러워가지고 내 원참. 사실 뭐가 안쓰러운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새언니도 전업주부였고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충분히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들 근처에서 살고 싶은 어머니의 욕심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고집은 쉽게 꺾을 수 없었습니다. 기어이 5분 거리로 이사간 어머니는 아들의 두 자식들을 대신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신 씨가 결혼해 낳은 아이 둘. 엄마, 오늘 회사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요. 우리 애들 어린이집에서 좀 데리고 와주면 안 될까요? 1시간 정도만 데리고 있으면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요.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를 하며 고군분투했던 때 처음으로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문 닫을 시간이 다 돼가는데 신 씨도 남편도 회사에서 나올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딸들은 네가 알아서 키워야지. 자꾸 그렇게 도움받아 버릇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서 못 써. 그 와중에 들리는 조카들의 목소리. 오빠의 집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오빠네 있는 거 아니에요? 새언니도 있잖아요. 얘들은 내가 봐주기로 먼저 약속을 한 거고. 잠깐 1시간도 안 돼요. 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어떻게 봐주니? 아니, 서진이 서윤이는 몇 년 동안 키워주셨으면서 어떻게 제 애들은 1시간도 안 봐주세요. 야야, 뭐 부모가 애 봐주는 게 당연한 거야? 참나? 부탁할 거면 너도 네 시어머니한테 봐달라고 해. 애들 밥 해줘야 해. 일단 끊자. 일단 끊자고는 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어떻게 4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란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하는 수 없이 친분이 있던 이웃에게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오며 가며 알고 지냈어도 애를 맡길 정도는 아니었지만 달리 부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처럼 주말에 연락이 온 어머니. 애들은? 집에 있어요. 정서방은? 오늘 출근했어요. 그래? 그러면 애들 봐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쉴래? 아니요, 괜찮아요. 집에서 보면 돼요. 주말이라 바쁜 일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말 때문에 어머니와 통화하는 게 불편해서 거절했더니 한사코 오라면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전화 끊고 마음 불편하셨나 보다. 애들 데리고 가서 같이 시간 좀 보내고 와. 남편에게 전화해 말했더니 남편은 신 씨에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도 그런가 보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던 때 어머니는 대뜸 고무장갑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애들은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너는 일단 여기 청소 좀 해라. 네 아버지 또 집 더럽다고 난리야. 아버지 없을 때 후딱 해버려야지. 얼떨결에 장갑을 받아든 신 씨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신 씨를 생각해서 부를 리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렇게 종종 신 씨를 불러 청소를 시키곤 했던 어머니. 회사 일이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는 딸을 주말에까지 불러서 청소를 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 묵은 때가 잘 안 지더라고. 부엌은 온통 끈적거리고 새카맸습니다. 여기서 밥을 지어서 먹었을 걸 생각하니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살림살이는 어찌나 많은지
내 식구가 사는 신 씨의 집보다도 어수선했습니다. 방이 3개였는데 안방을 제외한 2방은 발도 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방은 문을 여는 것조차 애를 써야 했죠. 식탁은 온갖 잡동사니로 앉아서 식사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신 씨는 당장이라도 애들을 데리고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는 병이라도 걸릴까봐 무서웠죠. 그거는 버리면 안 돼. 쓰지도 않는 거를 왜 식탁 위에다 둬요? 필요할 때 꼭 안 보이더라고. 그건 그냥 두고 화장실 청소나 좀 해. 그렇게 대청소만 3시간 동안 했습니다. 미련하게 왜 그러고 있나 생각하겠지만 어머니의 성격을 아니 고분고분 따르는 게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청소를 대강 마무리하자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는데 밥이고 뭐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먹을 밥을 차리는데 자꾸만 보채는 애들에게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머릿속도 괴로우니 괜히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한 듯해서 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남편도 속상해했죠. 너 시집에 언제 가? 전날 오전에 출발해요. 그렇게 일찍? 차 막혀서 그때 출발해야 저녁 전에 도착하죠. 그래? 그러면 연휴 시작하기 전에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와. 왜요? 왜긴? 줄 것도 있고 해서 그렇지. 청소시키시려고요? 너는 말본새가 그게 뭐야? 잔말 말고 집으로 와. 명절을 며칠 앞두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친정집. 애는 왜 부른 거야? 그럼 그 많은 음식을 나 혼자 준비해요? 음식을 줄이면 되지. 뭐하러 바쁜 애를 불러서까지 음식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내일 종철이네 오는데 밥상도 제대로 안 차려줄게요. 아, 왜 그걸 효수기를 시키냐고. 신 씨를 세워두고 부모님의 신랑이가 오고 갔습니다. 5분 거리에 살며 매일 보는 아들네 가족을 먹일 음식을 하기 위해 신 씨를 호출한 것이었습니다. 효숙이 쟤도 시골 갔다가 올라오면 먹을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만 그러는지 몰라? 딸년이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줘? 아버지는 못 살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 쉬었습니다. 신 씨는 지친 기색으로 외투를 벗었습니다. 뭐부터 해요? 갈비찜 해놓게 고기부터 꺼내. 네, 아버지는 앉아 계세요. 한참을 부엌에서 뚝딱거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거 다 하면 작은 방에다가 이부자리 좀 봐놔라. 너희 오빠 하룻밤 자고 간대더라. 네, 가까이 사니까 지 집에서 편하게 자라고 해도 꼭 여기서 잔다고 그래. 아무튼간 부모 생각하는 건 네 오빠밖에 없어. 정 같았으면 뭐라 대꾸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서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시골로 출발해야 하니 말이죠. 신 씨는 말없이 시키는 대로 하고 친정집을 나섰습니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설에 뵐게요. 아버지에게만 인사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설 당일이 되었을 때 시집에 갔다가 집에 온 신 씨는 남편만 두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또 정서방은 안 온다고? 네,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참 말세다 말세야. 부모 알기를 똥으로 아니까 이러지. 오지 말란다고 진짜로 안 오는 놈은 또 뭐냐? 놈이 뭐야? 사위한테. 괘씸하니까 그렇죠. 신 씨가 명절에 혼자만 친정에 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함께 왔을 때도
한 번도 사위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준 적이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올 때면 상다리 부러지게 식사 준비를 하면서 신씨 부부가 오는 날이면 부엌에 물기 하나 없었죠. 오빠네 가족이 먹다 남은 음식을 신씨가 꺼내어 밥상을 차릴 때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머니. 집도 신씨가 미리 치워놓지 않으면 지저분해서 발도 들여놓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 보기에 부끄러워 남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모처럼 온 사위는 뭘 고쳐라 뭘 들어라 하며 험한 일을 시키고 신씨에게는 더러운 집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뭐 더 시킬 일 없나 두리번거리던 어머니. 그렇게 3년 정도 찾아간 뒤로는 남편을 집에 두고 혼자 왔습니다. 그때엔 어머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사위가 오지 않았다고 서운해하지 않고 묵인했죠. 어머니의 이런 만행들은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자식이 아니라 언제고 편할 때 부려먹을 수 있는 공짜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말 대신 서운하다는 말이나 원망의 말만 들어야 했죠. 이번 주 목요일에 병원 가니까 시간 좀 빼라. 저도 이래서 그렇게 아무 때나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가까이에 사는 아들네를 놔두고 꼭 신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 차례 이사를 해서 차 타고 3, 40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쁜 애들한테 무슨 병원에 가자고 그래. 저도 바빠요. 아, 딸내미가 안 가면 누가 같이 가? 네 아버지는 다리 아파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아픈 아버지 끌고 가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빠를 불러요. 왜 멀리 있는 저한테 그러세요? 신씨가 참지 못하고 말하자 어머니는 큰 배신이라도 당한 듯이 반응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뭐 언제 대단한 효도 바라드? 늙은 애미 병원 한 번 데리고 가주는 게 그렇게 싫으냐? 아니, 매번 이렇게 갑자기 회사를 쉬게 하니까 그렇죠. 이런 돈밖에 모르는 것. 돈보다도 중요한 게 부모 건강 아니냐? 그 소리를 왜 사랑에 맞지 않는 아들에게는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엄마도 오빠랑 가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애미 된 입장에서 아들보다 딸이 편해서 그런 거 아니냐? 모르는 사람이 들었다면 퍽 안타까운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딸보다 귀해서였습니다. 이 나이가 되는 동안 무수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죠. 주변 사람들도 다들 말했습니다. 엄마가 딸한테 많이 의지하네. 아이고, 좋겠어. 나도 이런 딸 하나 낳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편하다는 핑계로 유독 신씨에게만 함부로 대했습니다. 결국엔 신씨가 회사를 쉬지 못했고 어머니는 새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소리 들었는지 어머니는 전화를 해서 내내 신씨에게 굳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들은 게 모두 신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년.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험한 말을 듣는 내내 신씨는 입을 다물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날선 반응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론 신씨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냉전 상태로 지냈죠. 하루에 몇 번씩이고 전화하던 어머니도 신씨에게 단단히 화가 났는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한 달 뒤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화해 말했습니다. 가스비가 26만 원이나 나왔지 뭐냐. 뭘 하면 그렇게 가스비가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요즘 으슬으슬 추워서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집이 낡아서 그런지 말이야. 순전히 도둑놈들이야, 아주. 그러세요. 아무튼간 이건 네가 좀 붙여줘라. 당연하다는 듯이 내뱉는 말에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잘한 돈은 어쩌다 한 번씩 내준다 쳐도 큰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이번에 서준이 결혼한대잖냐. 친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래도 보탬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꼴랑 200만 원 주라고 그러더라. 우리 장손인데 말이야. 신 씨가 한숨을 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는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한 돈 1,000만 원만 빌려줘라. 1,000만 원이요? 그래. 나중에 천천히 갚으마. 곧 80대는 양반이 언제 천천히 1,000만 원을 갚겠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억에서 지운 듯 했지만 그동안 이런 식으로 가져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고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편에게 죄스러워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업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 씨도 아무리 바보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당장 빌려드려요? 뭐가 커. 여태 직장 다니는 애가 그만한 여윳돈도 없어. 그래 놓고는 맨날 바쁘다고 지랄이야.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말하는 어머니 때문에 신 씨는 또다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신 씨에게 개인적을 쓸 수 있는 돈이 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거라도 빌려드려야 하나 싶던 찰나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면 되잖냐. 아니면 내가 이 나이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하리. 어째서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신 씨가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걸이라도 해서 그 돈을 마련해 손주에게 주겠다는 의지가 놀라웠죠. 신 씨는 딸들이 돈 버느라 새벽같이 집을 나서 직장에 다니는 것조차 짠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뭐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신 씨의 어머니는 항상 딸에게서 뭘 가져갈 게 없나 살폈습니다. 어쩜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요? 신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못 드려요. 손주 결혼 자금 보태시는 건 좋지만 형편껏 하세요. 뭐야? 이 기집애는 진짜 말 한마디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뭐 있어? 지 조카한테 가는 돈인데 크게 아깝니? 엄마는 제 딸 결혼할 때 뭘 해주셨는데요? 신 씨의 첫째 딸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10만 원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결혼에는 1,000만 원이나 빚을 져서 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기가 찼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얘기가 나오자 뜨끔했는지 말을 멈췄습니다. 네 아버지한테 얘기했단 봐라.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니는 신 씨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들들 볶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머니에게 퍼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친정이 기울었는데 그 때문에 아버지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리가 아파 거동도 힘든 상태였죠. 그런데도 1,000만 원이나 하는 돈을 비밀로 하고 손주에게 줄 생각을 하는 어머니에게 질렸습니다. 혹시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싶어서 남편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조카의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사람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자 어머니는 신 씨를 저주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못된 게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교회 다녀라. 교회 안 가요? 못된 것 같으니 그러다 지옥 가는 거야. 지옥에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자식은 틀림없이 지옥 간다.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어머니는 1년 뒤에 신 씨에게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인 줄은 알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다리가 그렇게 불편한데 나도 나이 든 마당에 그 옆에 붙어서 어떻게 종일 시중을 들겠냐. 그러니까 대신 시중들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자면 마음이 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 씨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간병인 쓸 수 있게 오빠랑 다달이 모아서 드릴게요. 네 오빠 둘째 유학 간다고 해서 요즘 힘들다고 그러는 거 못 들었냐. 그렇다고 저희가 모시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덜 힘들 텐데. 어머니는 그런 말로 신 씨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아픈 네 아빠도 얼른 죽어야 하고 늙은 나도 언제 아플지 모르니 빨리 죽어버려야지. 지긋지긋했습니다. 말로는 그러면서 집에 가면 찬장이 온갖 보약과 건강식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녀가 없다면서 악담을 해대는 통에 신 씨도 잠시나마 고민을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모셔야지. 어떻게? 남편은 신 씨의 뜻대로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까지 그러니 더욱 결심이 섰습니다. 합가를 하면 신 씨에겐 지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산다고만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너 주마. 아니요. 필요 없어요. 뭐, 돈을 준다고 그래도 싫대. 엄마 아직 정정하시니까 아버지는 책임지고 돌보세요. 아버지를 병들게 한 게 어머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내 원망스러웠죠. 뭐야? 너 재산 땡전 한 푼도 못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빠한테는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말조차 꺼내보지 못했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같이 살길 원하는 것이 신 씨가 아니라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아쉬운 대로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딸과 사는 게 낫다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러다 바로 얼마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크게 노했습니다. 늘 조용조용하던 분이었는데 생전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합가를 왜 해, 합가를? 차라리 내 발로 요양원에 들어가고 말지. 그 말에 합가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낮 동안엔 간병인을 쓸 수 있게끔 했죠. 조금만 도와주면 일상적으로 지낼 수 있는 아버지였지만 그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어머니는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구멍이 콱 막힌 듯 답답했죠. 그러다 신 씨는 병에 걸렸습니다. 폐렴이었는데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가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합병증까지 생겨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일주일 예정이었던 입원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되었고 몰라볼 정도로 살이 빠져서 퇴원을 했습니다. 상태가 호전이 되었으니 퇴원을 한 것이지만 그래도 아직 면역이 좋지 않아
이를 계속 쉰 채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죠. 옛다. 어머니가 양손에 잔뜩 들고 온 것을 그야말로 던져주었습니다. 퍽소리가 나게끔 식탁 위에 놓여진 것은 홍삼과 과일이었습니다. 비닐에서 튀어나온 사과 대구르를 굴러 식탁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낸들 아냐? 이 추운 날에 내가 여기까지 와야겠냐? 버스 타고 오느라고 거의 2시간 걸렸다. 그놈의 차는 얼마나 막히던지. 어머니가 투덜댔습니다. 그런데 왜 오신 거예요? 입원해 있는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어머니였습니다. 오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스스로 와서는 무슨 불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네 아버지가 하도 성화잖냐? 아버지가요? 그래. 딸내미가 아픈데 가보지도 않느냐고 얼마나 난리를 치던지. 밖에 날씨 춥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이야. 어머니의 말에 허탈해서 쳐다보고 있는데도 투덜거림은 계속됐습니다. 네 아빠가 홍삼이랑 이런 것들 사가라고 했는데 네가 이걸 먹냐? 그러더니 봉지를 꺼내서 홍삼 절반을 덜었습니다.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거. 이건 내가 가져가마. 아니,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 무거운 걸 다 어떻게 들고 집에 가? 어머니가 신경질을 내며 말했습니다. 팔순이 된 나이에도 신씨보다도 정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두고 가시던가, 가지고 가시던가 마음대로 하시고, 제발 가세요. 네? 뭐야? 딸내미 걱정돼서 여기까지 찾아온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제발 가라고? 걱정돼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말이 없는 듯 했죠.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힘들고 아프니까. 그냥 오늘은 가세요. 이런 나쁜 년을 딸이라고. 지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 이런 말 못하지. 효도는 못할 망정 사사건건 지가 잘났다고? 에잉? 엄마가 절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뭐야? 엄마한테 자식은 오빠뿐이잖아요. 효도요? 그러면서 콧웃음을 치자 그게 어머니의 심기를 건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 곧 쓰러질 것처럼 소리를 쳤습니다. 괜히 왔다 하며 이러니 하늘에서 천벌을 줘서 아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왜 엄마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 효도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수십 년 쌓인 울분을 풀어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최선은 날 괴롭게 하는 이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씨가 쫓아내지 않아도 퍼부을 걸 다 퍼부은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지련 하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 어머니의 화를 받아줄 기력도 없었습니다. 장모님 전화 안 하셨지? 언제 뭐 엄마가 내 생일이라고 전화나 한 번 한 적 있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인 신씨가 못내 안타까운 듯 했습니다. 친부모와 등지고 사는 신씨의 심정이 얼마나 아릴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과는 다르게 심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했습니다. 친정엄마와 있을 땐 늘 거센 파도가 쳤던 바다였다면 이제는 호수처럼 고요했죠. 자식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할 부모가 자식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부모라면 자식이 손을 놓아도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신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신씨도 무너지듯 슬퍼했죠. 상실감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잠시 아들과 합가를 하고 2달 만에 다시금 신 씨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죠. 네 아빠도 가고 이 집 나가서 나 혼자 어떻게 사냐? 아들네는 불편해서 눈칫밥 먹느라 하루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요. 너희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맡겨놓은 걸 찾듯이 하는 말에 오랜만에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도 신 씨를 본체만체 하더니 아들에게 쫓겨나게 생겼으니 이제와 딸을 찾아온 게 참 어머니답다 생각했죠. 아니요. 그 집에 꼭 붙어 계세요. 집도 팔아서 그 돈 오빠 다 주셨죠?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랑 꼭 붙어 사세요. 뭐야? 너는 어쩜 애가 그렇게 냉정하냐? 제가 정말로 냉정했으면 애저녁에 엄마랑 영 끊었어요. 이런 나쁜 년, 천벌 받을 년. 그러니까 나쁜 년한테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는 번호도 바꾸고 살 테니까요. 너는 나 죽으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엄마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게 끝까지 한마디를 안 줘? 이만 끊을게요. 잘 지내세요. 어머니가 무어라 하는 와중에 신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허락할 때까지는 친정엄마를 보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팔순이 지났으니 언제까지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나를 갉아먹으면서까지 얼굴 맞대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해도 안 되겠냐? 여기서 나가면 내가 어디 사냐? 나한테 너밖에 더 있냐? 얘들은 아주 못돼서 지들밖에 몰라. 그래도 나 생각해 준 건 너뿐이야. 근데 어떻게 길러준 부모를 버려? 다음 날 다시 전화를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기에 곧바로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늘 짜증스럽고 화가 나 있던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으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스스로가 불효자란 생각에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또다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들네 집에서 나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으니 나름대로 적응해서 살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이제는 신 씨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설령 그 집에서 진짜로 쫓겨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신 씨는 또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죠.